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조선해양 박건일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픽시즈와 ML 에이전트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입니다. 오늘 세션은 조선업이나 이런 제조 쪽보다는 개발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좀 제조업에 대한 설명을 앞에 먼저 하고 난 뒤에 뒤쪽에 유니티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요. 대부분 유니티를 하시는 분들이 유니티가 공간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에 대한 내용은 픽시즈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유니티 에디터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주는 게 ML 에이전트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조선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DTIP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레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토라는 프로젝트는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의 엄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다 보니까 레토라고 명칭을 하고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빌딩이란 어떤 산업인가? 지금 보시는 야드가 약 한 5개 행정지역으로 동 정도 엮여 있고요. 출입구가 7개 정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철판이 들어와서 블록이 되고, 큰 블록이 되고, 마지막으로 배가 완성돼서 나가게 됩니다. 한때 출입증 기준으로는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캐리어류입니다. 지금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LNG 캐리어인데요. 이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냉동의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LNG 캐리어는 보온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리는 온도로 계속 운행을 하다가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행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역을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어들은 이렇게 LNG도 있지만 화학약품이나 곡물, 또 철광석 등 다양한 제품들을 또 실어 나르게 됩니다. 다음은 여객선입니다. 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호텔의 역할을 하고요. 또 뭐 승차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다음은 특수선입니다. 특수선 같은 경우는 수상함과 수중함으로 나뉘게 되고요. 수상함의 경우에는 앞선 배들과도 상당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요. 포를 쏠 때 진동이 적어야 하고, 또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수중함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품들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중함에서는 잠을 잘 때 옆으로 뒤척일 수 있는 사람은 함장님 한 명밖에 없고요. 모든 선원들은 제자리로 딱 굳어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안에는 서로 교차할 수 없는, 정말 좁게 되어 있고요. 모든 자재들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드릴링 리그입니다.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배고요.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중에 한 15,000m 이상 시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픽스드 플랫폼이고요. 고정되어서 특정 지역에서 계속 시추 작업을 하는 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한 200m, 한 100m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플랜트입니다. 네, FPS고요. 아까와 같은 그런 플랜트들이 드릴링을 해서 기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FPSO라는 해양 플랜트에서 정제를 해서 또 다른 캐리어들에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배가 그때 한 번 작업을 할 때 약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던 그런 배기도 하고요. 네, 다음은 좀 작업선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이 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또 해상에 있는 배뿐만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배도 만들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을 했던 TCO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TCO는 운하를 2개를 지내야 하는데, 이 운하가 특정 월에 되게 되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였고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각 플랜트 또 각 제품들마다 규정이나 기능, 가격, 자재, 형상
또 그 프로젝트에 미치는 기후의 요건들이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제품뿐만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게 되는 지역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세세한 점들이 커스터마이즈 돼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아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는 대부분 그 공장들마다 지게차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게차가 한쪽에서 물건을 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뭐 저희 야대도 400대가 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물 위에서도 지게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작업선인데요. 아까 보셨던 픽스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또 해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업선입니다. 이 작업선을 진행을 할 때 선주한테서 정보가 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는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특정 장비들은 어떤 브랜드를 써야 한다라고 정보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기본 설계, 생산 설계, 종합 설계 또 기타 설계들을 거치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오른쪽과 같이 도크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주한테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오게 됩니다. 배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 배를 반으로 잘라서 7m를 늘려서 나머지 작업들을 하고 또 육지로 다시 끌어올려서 모든 그 설계 과정과 자재 조달 과정 또 생산 과정 장비를 지원을 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보시는 거 그 사진과는 확실히 좀 커진 걸 아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배를 인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구글에서 이거밖에 구할 수가 없어 좀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조선업은 라인 생산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인 생산 같은 경우는 고객이 발주를 내게 되면 이후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등 다른 산업들은 착수하고 난 뒤에는 많은 변화가 없는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 계속 베리파이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물음표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시운전 과정 정도는 되어야 확실히 좀 작아져서 명확하게 제품이 어떤 컨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들을 좀 뜯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았는데요. 블록과 자재, 장비,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생산 요소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냐, 계획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냐를 보게 되니까 왼쪽에 보는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 네 가지 생산 요소가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경우 계획의 적중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황색이 95%, 회색이 약 98%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달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면 이 계획 자체가 맞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디지털 트윈으로 이 그 과제를 극복해 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 블록을 택하였는데요. 이 블록은 저희가 택한 이유가 이동 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움직이는 장비들이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작업 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연비가 당연히 나쁘고요. 높은 수리 비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한 가지 야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적지장이 삼각형도 아닌 것이 약간 좀 특이한 다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다각형에 놓이는 블록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1 도형, 원, 그리고 뭐 마름모, 네모, 세모 정말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른쪽에 보시는 기존 제조 물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할 때 작업장이 몇 개고 그 작업장당 넓이가 얼마다. 그리고 블록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 블록의 크기가 6개월간, 1년간 어떤 블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블록들의 평균 크기가 얼마다라고 요약을 해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DTIP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약어는 DSM이 디지털 트윈 인텔리전스 플랫폼인데요. 조금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 큰 회사에서는 라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찍은 회사 그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DTIP 구성의 세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유니티에서 조선업이라는 컨셉을 구현을 할 수 있냐? 처음에 블록이 만들어지고 도장 공장을 거쳐 또 의장 공장을 거쳐서 도구까지 가는데 트랜스포터도 숫자가 있고 또 블록의 모양도 다양하니 이런 컨셉을 구현을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토이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가장 짧은 공기 그리고 가장 짧은 이동 거리를 가진 그 컨셉의 공정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로 알고리즘이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퍼블릭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조선소에 특화돼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을 녹여 넣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 뒤에 최성철 교수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정말 문제없이 유니티에서 잘 구동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난 뒤에 실무에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휴리스틱과 리인포스 러닝 알고리즘 두 개를 만들었고 또 현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까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DTIP의 구조고요. 원래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용 툴을 조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그 랜덤한 상황을 표현하는 게 어떤 특정 툴을 잠깐 만들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라던가 하는 것들을 조금 개량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무용 툴을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디지털 트윈 심야드, 디지털 트윈 모델링, 디지털 트윈 워크스페이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선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우선 샘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1도크 야드고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세팅해야 되는 블록을 배치를 하고 기준 계획을 가지고 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네, 6주치의 블록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DTIP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과 함께 오른쪽에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나중에 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DTIP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팩토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네모와 빨간색 네모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은 그 CAD 모델에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디지털 트윈입니다. CAD 모델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모델 형상도 나오지만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들로 생산 계획과 물류, 배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원, 2차원, 3차원 도면이 나오게 되죠. 1차원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세스가 될 거고 2차원은 치수, 3차원은 간섭에 대한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도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들과 이런 도면들의 정보를 합해서 자재를 제작을 하고 강제를 절단하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HMI를 통해서 단순하게 정보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추가로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계획과 계획에 대한 실적, 운영 장비, 자재, 데이터 등을 일정 부분 가공을 해서 대시보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정현황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공정현황 관제센터에서 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제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다시 추가로 차원을 올린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3차원이지만 계속 정보가 가공이 되면서 차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컨셉은 CAD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픽시즈로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ML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컨셉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계획과 결과 운영 장비 등 ERP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DTIP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ERP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DTIP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3D 에셋 번들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로 뭐 안전이나 직무, 홍보, 자율주행 등 다른 그 플랫폼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측면에서 본 그 제조업에 관한 그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조금 약간은 그 정보가 다 공개할 수 없어서 지워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부분이 제일 아래에 있는 디지털 트윈 야드입니다. CAD 모델과 ERP 모델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 세상에 구현을 해서 ML, DL을 수행하고 현업에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는 게 리얼타임 쉽, 그리고 디지털 트윈 쉽에서도 똑같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 분석, 예측을 해서 시운전에도 서비스를 해주지만 선주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에셋을 활용을 해서 직무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콘텐츠들도 만들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런 프로세스 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위쪽이 서비스 단이고요. 가운데가 아마 연구소 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IT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중간 왼쪽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먼저 모으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모을 때 IoT나 ERP도 활용을 하게 되지만 디지털 트윈상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도 저장을 하고 또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EDA나 또 분석 결과들을 1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또 AI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양쪽 그 부분을 원활하게 반복 수행하게 되면은 MLOps라는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들이 유니티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인 내용들입니다. 네, 좀 궁금하신 내용인데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와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일지 모르지만 한 2, 3년 보고 한 50%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그 부서별로 필요 없는 버퍼까지도 확보를 하는 게 지금의 현상인데 그런 그 현상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점은 어쩌면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 다른 업계에서도 해본 적이 없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그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첫 세션에서 오중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인비저닝 워크샵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게 되면 많은 부분 그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컬처였습니다. 저희 이쪽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야드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좀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왜 3D를 운영을 했냐? 2D로 그냥 배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시설에 3D 상부 쪽에 걸리는 물체들, 구조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2D로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그 물량들이 블록은 3차원이기 때문에 위쪽에 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배치된 경우를 어떻게 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해서 또 장비를 최소한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과제를 확장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3D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왜 유니티냐? 통상 툴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A라는 기능에 집중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죠. 그래서 A.1, A2.3, 또 A5.7까지 한 5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기능이 필요해서 B라는 역할을 하나 더 넣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좀 오픈되어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B라는 기능까지도
같이 염두를 해두고 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플랜입니다. 저희는 일단 커넥티비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조립에서부터 운항선까지 긴 그 프로세스를 가지는데요. 길게는 3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메타버스 팩토리를 활용을 해서 실제 리얼월드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내고요. 그게 앞공정과 뒷공정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야드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알고리즘을 최성진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의 최성철 교수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코로나를 걸리고 이제 완쾌가 돼서 아직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이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좀 크고 웅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되게 작고 좀 쉬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알고리즘이랑 자세한 얘기를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티를 활용한 피의장 배치 시뮬레이터 개발이라는 이름인데 뭐 간단하게는 이제 ML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선소 피의장 배치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도 이제 조선 쪽에 AI를 한 게 이제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산업공학과니까 AI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조선 쪽에 이제 특화돼서 AI를 한 건 3년 정도 돼서 이 조선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 이게 아직 이런 산업이 있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드리고 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소가 얼마나 크냐? 여의도 2배 이거 잘 안 와닿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저희 요즘에 이제 요즘에 학생들한테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그때 안 태어났다고 다들 얘기해서 월드컵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2002년 8강의 기적이 있었던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에 한번 나열하면 30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아도 주경기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한 30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원래 학교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었는데 반도체 공장도 크죠. 근데 반도체 공장은 기본적으로 라인 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 데 비해서 조선소는 모듈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정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정하지 않냐? 공정에서 조선소에서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공정이 공정이라기보다 제품이 이 블록이라는 제품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블록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철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큰 아파트에서 이 방을 하나 뗀다거나 뭐 화장실을 뗀다거나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철의 묶음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관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현실에선 잘 볼 수 없는 저 거대한 차들이 막 저 블록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반도체 공정도 봤지만 조선소 공정에 가서 느꼈던 그 웅장함이 정말 옛날 분들은 이걸 굉장한 자부심들을 정말 느꼈겠다. 70년대, 80년대에 처음에 하셨을 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대한 블록들이 이 공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많이 안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크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블록의 하루를 보면 하루 동안에만 해도 뭐 이게 한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아시아도 주경기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아시아도 주경기장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도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블록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데가 바로 조선소 공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크게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포터의 어떤 이동을 잡는 게 있었고요. 트랜스포터라는 게 아까 그 블록을 이동시키는 자동차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의장에 있었는데 트랜스포터는 사실 중간중간에 이동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처음부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부터 다시 돌아와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좀 많은 공수를 좀 집중했었는데요. 마지막이 바로 P장이에요. 이 P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았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P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조선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도크라고 부르죠. 배를 만들어지는 여기를 도크라고 하고 이 도크에 아까 블록들을 이렇게 탑재를 시킵니다. 탑재를 시키는데 이 탑재를 시킬 때 이 골리앗 크레인 보통 이제 조선소 같은데 보면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쟤를 인형 뽑기처럼 딱 집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탑재를 시키는 게 마지막 공정인데 이 공정만큼은 어느 정도의 블록이 픽스드가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공정이기 때문에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장은 호선이 탑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블록을 배치하는 곳을 P장이라고 하고 이거 다 국가 보안이라고 하던데 그 구글맵에 가면 다 있습니다. 구글맵에 가면 다 보이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 구글어스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들이 블록들이고 얘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에 어떻게 블록을 잘 쌓아야지만 이 블록의 어떤 공간 활용률, 왜냐하면 블록들이 쌓아서 들어갈 때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일정이 다른 거죠. 일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 블록들이 이렇게 그냥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어디에 놓여야지만 가장 적게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다 고려해서 이 블록들을 쌓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 회사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빠꼬미 아저씨, 정말 그 공정을 다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다 그래요. 그리고 뭐 가끔은 이제 표현을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하여튼 저런데 이렇게 어떻게 놓아야 되는가를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로 이 블록들을 어떻게 여기에 잘 놓아야 하는지가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유니티의 ML 에이전트를 써서 문제를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레인의 이동거리, 집어서 올렸을 때 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를 줄여보자. 그 다음에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블록들을 쌓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P장은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저 공정의 일정은 지켜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 이 블록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고요. 사실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요즘에 이사 가보시거나 가구 살 때 많이 보실 거 있는데 요거 요즘 한생가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구 놓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요거랑 좀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놓는 것 자체는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거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보안이니까 어쨌든 사진 못 가져왔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조금 발전하면 엑셀을 가지고 합니다. 엑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저도 정말 회사에서 엑셀 잘 사용했는데 조선업에서 엑셀을 이렇게까지 사용하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조선업은 사실 가보시면 아직 3차 산업혁명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아직 2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이제 3차 산업혁명 들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느낄 정도로 안 끝나서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돼 있긴 한데 데이터화 안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블록에 매일매일 그 블록을 매주 블록을 놓고 일정 스케줄링을 할 거니까 그게 저장이 될 것 같잖아요.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엑셀 파일로만 돼 있고요. 엑셀 파일들이 DB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계획 세우시고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전사에 뿌리시고 뭐 그걸 또 현장에서는 또 볼 땐 PDA가 아니지 태블릿 보시죠. 태블릿 보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니티와 AI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좀 해결할 것인가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고요. 유일하게 저 발표에서 좀 볼만한 내용이 실제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일정들에 따라서 블록들이 리스트업이 되죠. 그래서 리스트업이 되고 이 시스템에서 블록들을 기본적으로 3D CAD 형태로 불러온 걸 픽시즈 형태로 픽시즈를 사용해서 3D CAD 형태를 불러온 걸 저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전에는 이제 종이로 비슷한 걸 하시던 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하나하나 초기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초기 배치는 앞으로는 드론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을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배치는 다 사용자가 들고 와서 초기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배치를 하게 되고, 그걸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병렬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왔고, 뭐 유니티에서도 오고, 유니티랑 관련된 관계사도 오고, DSM이 스마트 야드 부서도 와가지고 정말 워크숍을 하듯이 이 요구사항을 같이 뽑는 프로젝트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블록들을 이제 옮기고요, 초기 배치를 시켜놓고, 이 초기 배치를 시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배치가 뭐 위치도 중요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더미 블록 같은 것도 막 넣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이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그라고 해서 이렇게 블록들을 세우는 데 쓰는 이런 공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쓰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주고 초기 값을 넣은 다음에 이제 초기 값을 넣은 다음에 초기 블록들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블록의 이제 위치도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값 같은 것도 변형을 시켜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빨리 나가서 잘 못 보셨을 건데, 초기 블록들의 위치들을 배치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으로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저희 DTIP에서 P장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치만 시켜주고 나머지 남은 블록들에 대해서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조금 빨리 넘어가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휴리스틱 방법을 썼고 하나는 RL을 썼습니다. 제가 ML 에이전트를 썼으니까 RL만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RL 하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RL은 안 됩니다, 여러분. RL 잘 안 돼요. 이거 RL 한다고 하시면 약간 의심하셔야 됩니다. RL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면 많이 의심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일단은 저희가 작동 가능한 알고리즘을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현장 분들이 쓰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시면서 뭔가 개선할 여지들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휴리스틱은 사실은 if else 문이잖아요. if else 문 써가지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서 위에 우선 배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블록들을 쌓으면서 거기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블록들을 쌓아가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일단 블록을 쌓아놨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해서 이 하루하루 이 그 블록들이 사실은 이 아까 그 공간을 이제 2D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트릭스로 바꾼 거죠. 사실은 매트릭스가 아니라 큐브 형태로 바꿔서 쓰긴 했는데 공간 이용률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지표들을 계속 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실험할 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각 하루하루마다 블록들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끝났을 때 공간 이용률과 크레인의 이동 거리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니티 프로젝트니까 유니티 안에서 다 돌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API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DTIP에서 여러 가지 현재 스테이트의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 시뮬레이션 API는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다 돌려서 리턴을 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그게 다시 DTIP로 작동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었고요. RL도 했습니다. RL도 저희가 이제 ML 에이전트를 쓴다고 해서 RL도 했는데 RL은 이제 뭐 사실 처음에 P장, 아까 그 하나의 P장에는 4개의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공간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시라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위치를 잡아주는데, 위치를 잡을 때 3D CAD로 되어 있는 블럭들을 떨어뜨려 봐요. 그럼 기존의 블럭들이 밑에 있으면 떨어뜨렸을 때 부딪히면 다시 게임을 돌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폴리시나 그런 리워드 함수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뭐 돌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봐서 결국은 이렇게 돌려봤는데 되게 좀 부끄러운데
떨어뜨려서 돌려봤어요. 근데 결국은 다 저쪽에 떨어뜨리는 게 리어드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렸는데 휴리스틱 비슷하게 돼버렸네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는데 이건 조금 앞으로도 개선 여지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휴리스틱으로 하면 고정된 결과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래를 계속 좀 개선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리어드를 해서 휴리스틱이 생각하지 못하는 배치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게 3D 블록을 실제로 이제 떨어뜨려 보고 가장 적합한 곳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휴리스틱을 먼저 써야겠다라고 결론을 저희가 내리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에 좀 한정해서 겪었던 문제점. 일단은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데이터들을 변환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했던 건 아닌데 3D CAD 파일을 아까 그 2D로 변환을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픽시즈를 사용해서 했지만 이게 로딩 문제도 있었고요. 그걸 2D로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 휴먼 에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소 DB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걸까? 내가 태어나기 전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고요. 또 RL로 하려고 하니까 RL이 일단은 돌리려면 블록 쌓기인데 이 블록의 모양들을 그 학습시킬 때 스테이트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블록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정보를 못 가져와서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블록들이 나타나면 이거 못 돌리는데요, 또는 에러가 나거나 잘못된 부분에 놓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스케줄링 정보가 필요한데 그 스케줄링 정보를 항상 그 모든 블록들을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가짜 블록 그 모든 블록들을 다 3D CAD로 변환시켜서 넣어야 된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한 블록들을 계속 엉뚱하게 만든 다음에 돌리려니까 실제 블록들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다시 만드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 목표는 이제 휴리스틱으로 일단 사람들이 현장 분들이 돌려서 그 현재 상태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걸로 다시 RL로 돌려서 휴리스틱이 발견하지 못하는 좀 더 최적 결과물들을 좀 RL 기반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